모래시계 주제가죠. 예. 당시 모래시계 속의 조폭, 두목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의 내용은 그 사건이 다 조작된 거다. 예.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일이 좀 복잡하고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여훈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관련 기사를 써서 아직은 예, 온라인에 배포가 안 되고 있는데 곧 나올 예정인데, 한겨레 21의 이슈 팀장 밉상 하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하영입니다. 왜 밉상인지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큰 아이템을 들고. 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모래시계는 이제 뭐 40대 이상은 다 아실 테고 30대까지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 나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최민수 씨가 이제 분했던. 그런데 그 조폭의 실제 모델,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 여훈안 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PJ파였죠? 네. 네. 그 당시 조폭, 조직폭력 조직이 국제 PJ파였는데, 국제 PJ파의 간부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4년을 다 사셨죠? 예. 네. 만기 출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23년 만에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예. 이유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P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P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그 P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무관하시다는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네.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배달하셨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 저는 홍준표 씨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산 그 henkel 주방용 칼 세트입니다. 유명한 칼 세트네. 예. 이제 그 선물을 추석이 돼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그때 열었는데. 아, 그러니까 유명한 칼을 선물하신 적은 있고. 선물이 잘못 갔습니다. 예. 선물도 잘못 간 것이고. 예. 선물이. 그러니까 저는 그 선물을 보내는 제 지인들 리스트에 홍준표 씨는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글로 왔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직원 이제 수행 기사가, 홍준표 씨하고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제 주치, 홍준표 씨하고는 가운데 이름만 틀린 제 주치 홍순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예. 홍순표 씨가 같은 나이에 되는 지금 내용이네요. 예. 홍순표 씨가 있었는데. 홍순표 씨한테 그 선물을 보냈는데. henkel 좋은 칼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호가된 것이어서. 지금도 명품 칼입니다. 네, 지금 그때. 어쨌든 그런 칼을 보냈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거기 선물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또 공교롭게 그 해외 세미나를. 홍순표 씨가. 가 있어서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기사는 세미나를 간지도 모르고 예. 경비실에 맡긴 겁니다. 경비원들 다 아주 가깝게들 다 알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홍준표 씨에게 주라고 경비원실에 맡겼는데 그것을 경비원이 예를 들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경비원이 홍준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홍준표 씨한테 이제 그걸 선물이 갔는데 혹시 이게 발단입니까? 발단이죠. 이게 발단이다. 예, 예. 그때 당시 홍준표 검사가 조폭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네. 이 칼이 명품 칼인지 모르고 이 잘 드는 칼을 나한테서 조폭이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선물 세트는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해서 그 경비원이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 직원하고. 다시 찾아왔어요? 예, 예.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받았어요. 홍 대표가 그럼. 당시에 홍 검사가 받았는데 네. 그거를 다시 달라. 이건 배달 사고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냥 상대 입장에서는 엿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로 봐서는 그게 홍준표 씨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찾아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해도 네, 네. 뭐 다른 한 세트 다시 제 홍준표 씨한테 주치의한테 보내면 다시 되니까. 보내면 되니까. 홍준표 검사도 보낼만 지역에서 예.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선물이야 받은 것만 해도 예. 아무렇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 홍준표 씨하고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유일하게 광주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골프장에서 첫 만남이었습니다. 네. 예, 첫 만남이었는데 홍준표 씨하고 같이 왔던 친구가 홍준표 씨하고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내가 골프장에서 저도 지인들하고 와서 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여서 또 이제 홍준표 씨를 찾아가서까지 인사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본 거는 골프장에서 보셨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또 연결된 인연 칼 배달, 5배달 사건이네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당시 홍준표 검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자서전에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대목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이 영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한테 먼저 홍준표 당시 검사 쪽에서 와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검사가 써놓은 걸 보면 자기의 지인이 영은환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조폭을 만나느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조폭을 만나느냐. 예.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연한 씨를 조폭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네. 회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이쪽에서 원래는 홍준표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도 마음의 양심이 좀 남아 있었다.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기가. 예. 물론 이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네, 들어봐야 예. 하는데 예.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폭과는 전혀 무관하십니까? 예, 저는 74년도에 참 이제 저희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도 아니고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방황하고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니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요? 예.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약간 방황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 예. 그런 적도 있어서 또 구속도 한번 돼서 한 달 정도 구속이 되었다가 한 달 구속된 전력도 나온 적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바로 출소해가지고 74년도 이후에는 바로 이제 군에도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도 하고 또 바로 또 군 생활 마치고 나서는 결혼을 또 바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74년도 이후에 홍준표 씨를 제가 92년도에 이 사건이 나서 기소가 됐으니까 17, 1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하튼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조사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 조폭과 연루된 적도 없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기록은 어릴 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건달 생활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연결고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18년, 20년 가까이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덕지가. 네. 무슨 건덕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 겁니까? 연루가 되신 겁니까? 혹은 조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홍준표 씨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건데 네. 예, 전혀 그런 만남이나 통화 한 번도 해본 적이 몇십 년 어느 날 갑자기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폭 간부가 네. 되신 거예요? 이제 그 홍준표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거절하고 예. 그 뒤에 홍준표 씨가 또 자기 밑에 계장부를 시켜서 저하고의 만남을 또 주선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만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다 정해놓은 시간 1시간 전에 갑자기 홍준표 씨가 또 취소를 했어요. 복수한 건가요? 예,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분이 그 아까 그 골프장에서 자기한테 그 제안을 이제 인사를 한번 받으면 어떠냐고 소개를 했다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91년도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 홍준표 씨를 자기 사무실에서 예. 저녁을 먹고 난 뒤 시간들이었으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꼭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때 처음 이제 홍준표 씨하고는 직접 만난 거는 처음이다. 대면을 했죠. 그 앞에 칼 사건과 한 번은 보자고 했는데 거절한 사건. 그리고 홍준표 검사가 보자고 했는데 홍준표 검사가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본.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사무실에서 한번 보셨다. 예.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였고 이제 그 본인이 홍준표 씨가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기 이야기 많이 무용담 하셨습니다. 같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듣고 있는 것도 좀 저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을 받고 그때까지는 또 거절을 차마 다 할 수가 없어서 만났던 것인데 여러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섰죠. 일어서고 다음에 네. 제가 또 프랑스에 출장 계획이 있으니까 2, 3일 후에 다녀와서 정식으로 검사님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근데 그 출장 간 사이에 기소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이상한 사건이네요. 네, 네. 전달을 하자면 노태우 정부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광주지검 강력부에 홍준표 검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네. 홍준표 검사는 왜 거기에 부임했느냐. 네.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있었던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직후에 네. 당시에는 좌천성 인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권의 핵심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당한 직후에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당시 홍 검사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폭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제 여운한 씨를 지목을 하시고. 지목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때 골프장에서 처음 만남도 건설업체들 답합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친구가 상당히 유명한 김태춘 씨 직계 후배였습니다. 건설업자였죠. 또 같이 왔던 그 홍준표 씨 일행도 또 한 사람도 건설업자였고. 이제 그런 저기들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더, 이런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기 그 강력부장하고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좀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분이 나하고 가깝게 이제 지내는 처지라고 봐서 감히 자기한테 인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그런 그분 성품상으로 그런 고가운 것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자기가 만나기로 한 1시간 전에 취소를 했을 때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그 만남을 제안해 놓고
또 1시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까지 내가 검사님을 만날 이유는 없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보자고 하고 그냥 냉담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 생각에는 건방지다. 이 친구가 내 윗사람 하고 정도 좀 친하다고. 좀 친하다고 해서 이게 좀 건방을 떠는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시각으로 저를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든 겁니다. 근데 그 감정만으로 어떻게 아무 연관이 없는데 4년 징역형을 때릴 만큼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프랑스를 간 것을 홍준표 씨도 알고 예. 또 공교롭게 그 즈음에 국제 BJ파 두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두목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목으로 실제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서 구속되어가지고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가지고 법원에서 두목으로 인정을 받고 형을 5년인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모 씨라고. 이제 그 사람이 항소심 만기 11일 남겨놓고 가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면서 자기는 부두목이고 두목으로 한 4명 정도가 더 있다. 두목이 4명이나 있다. 예, 그런 단원서를 제출을. 부두목이 4명일 수 있지만 부두목이 1명이고 두목이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탄원서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허위의 탄원서였고, 자기가 가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허위의 탄원서를 쓰게 되었다는 동기부터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1명으로 갑자기 지목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 연루돼서 4년을 사신 출발입니까? 아니, 그랬는데, 이제 홍준표 씨가, 저를 두목으로 기소를 한 그 기소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부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은 대법은? 유죄 판결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재심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증거법이, 국제 PJ파의 조직원에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술이 하나,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검사의 기소 내용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진술 하나를 법원에서 인용해가지고 저를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두목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됐는데 전체 무죄를 받았죠. 근데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는데 한 줄. 한 줄이요? 예. 한 줄이 뭡니까 내용이? 그게 어쨌거나 두목으로 이 규정을 짓는 거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조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났어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 없이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변호사 없이 그 증인만 데리고 검사가 가서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 효력으로 증거 등기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조직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라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자금책 및 어떤 그 한 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직원한테 여운환이라는 사람이 국제 PJ파에서 했던 일은 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뭐이냐라고 물었습니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졸제 그런 기억나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찬조금을 좀 내놓은 적이 있고 뭐 두목의 자기 두목 그 김모 씨한테 뭐 사건이 나면은 피해라. 그런 전화를 김모 씨한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 시합할 때 찬조금을 냈고 사건이 나면 피해라고 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두목한테.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있고요? 없죠. 그럼 축구 시합에 뭐 저희들은
그런 전화나 찬조금을 낸 적도 없고요. 전혀 없죠. 그것은 그래서 두목으로 기소를 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면서 예. 마치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국 간부라고 한다면은 두목의 고문국 간부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은 두목 심부름이라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우리 말로 시샘 말로 최고의 폭력 조직의 두목에서 완전 호구로 전락이 된 그런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돈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 막 바꾼 거네요. 돈이나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음료수 값이라도 내놓고 하는 그런 사람. 네. 또 그런 사람이었다면 홍준표 씨가 저를 그런 적으로 기소를 할 리가 없죠. 막 1계급 특징을 걸어놓고 했는데. 여기서 칼베다 사건이 중요한데요. 네. 처음에 영장을 쳐놓고 수배를 때린 다음에 네. 그때 등장하는 게 칼베다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칼베다는 그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있었는데 이것을 여론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홍준표 검사가 여론 작업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의 여론 조성 작업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칼 배달이 잘못됐던 사건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조폭이 칼도 배달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운환 씨를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든 거죠. 검사를 협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건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칼배달 사건이 사건이군요. 대대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당시 신문 1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검사한테 칼 배달한 조폭. 그렇죠. 예.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그래가지고, 예. 야, 검사한테 칼 배달했어? 뭐 이런, 저도 그 사건이 기억나거든요. 예. 워낙 그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 그것 하나로. 그 잘못 배달을 간, 홍순표 씨한테 간 것이 잘못 배달을 간 것이. 그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칼 배달 사건과 지금 말씀하신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 일이 뭐야 그랬더니 축구 시합에 찬조금 내고 전화한 적이 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조금을 냈다 못했다 하는 것은 홍준표 씨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였죠. 홍준표 최초 기소는 두목이었는데. 예, 두목이었고 또 두목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그런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조직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자금책으로 바꾼 거네, 그때는 또. 아니죠. 자금책으로는 홍준표 씨는 한 번도 그런 그 시시한 유치였다 보면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진술은 홍준표 씨한테는 아주 오히려 더 위험한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도하고. 두목인데 뭐. 예, 예. 축구 시합에 찬조금 내는 거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가게 오면서 보호받을 대가로 그랬다는 것인데,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게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관광호텔 업도 하고, 또 관광호텔, 호텔 오락실도 하고, 뭐, 제조업 공장인 수출어플 공장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개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예. 이 칼베라 사건이 예. 그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협박한 협박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기소 내용이 하거든요. 없다.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예. 전체적으로 전체를 무죄를 다 줬습니다. 혐의 없는 걸로. 예. 근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법률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그 문구 하나를. 그때는 나중에는 유언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 근거법이. 그러면은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입금이라든가 네. 뭐 현금을 배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출금 입금 내용이라 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전혀 없었죠. 그 진술이 전부돼요? 예, 전부죠. 진술 딱 한 줄. 그 실제로 이 국제 PJ파라는 이름의 연원, 네. 연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 다 이 연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건 조직원의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다시 복귀해 보니까. 나중에 끼워 맞춘 것이다. 예. 그렇게 연원 씨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홍준표 대표는 26년 동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재심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은 유언이 된 네. 예. 그런 방식의 진술.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재심 청구, 그 부분을 재심 청구하신 겁니까? 예, 그것만 재심 청구를 합니다. 딱 그것만? 그 부분만입니다. 네, 그것만. 나머지는 전부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 결국은 예. 확정 판결 4년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24년 동안 정말 억울해 하셨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그게 말하자면 그게 조작의 전체인가요? 야, 조작이라고는 제가 그러니까 홍 검사 시절에 사건 내용을 네. 조작했다고 했을 때 요 한 줄의 진술과 그리고 칼 배달 예. 요게 사건 내용 전체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네. 나머지 무죄를 받은 것들은 네. 무죄를 받은 내용 전체가 조작이었다. 뭐 조작이라기보다 본인 저는 이제 주장은 무죄를 받은 내용은 예. 조작이라고 할 수 없죠. 두목도 예, 홍준표 씨가 그런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다. 열심히 뭐 수사해서 저를 기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던 거니까. 그 조폭의 PJ 파의 두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그건 다 없어진 겁니다. 다 처음부터 1심, 2심 대법원 다 무죄 판결 받았고. 예. 홍준표 씨가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칼 배달 사건이랄지 뭐이랄지 하는 것도 그 해프닝이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사자니까 잘 아는 일을 또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불란서에서 돌아가지고 바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걸 좀 제지하더니 자기가 그냥 언론에 그걸 내고 방금 언론 말씀하신 부회를 거는 하고 홍준표 검사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영원한 씨가 지금. 내고 한마디로 모래시계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네요. 모래시계 사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가짜죠. 예, 완전히 날조된 거죠. 심지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요. 그 영훈한 씨가 제출한 그 재산 목록이 있거든요. 네. 이 재산 목록에 모래시계 그 화면에 등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왜냐면 이게 모델이었으니까요. 네, 사건이. 그만큼 모델은 모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영훈한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조작이죠.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칼 배달 사건을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자작해서 날조시켜서 만든 이걸로 홍준표 씨는 정치에 입문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전혀 없었던 그런 수사할 때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증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알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홍준표 대표, 혹시 홍준표 대표 반론 청구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실제로 이게 책이 나왔거든요. 네. 책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일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한번 예, 뉴스공장에서 한번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론을 요청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원한 씨 주장대로라면 그동안은 이제 재심을 청구 못 하셨는데 지금 재심 청구하시면서 밝히는 이 내용이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당사자 반론을 저희가 한번 요청해보고 반론이 없으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금방 끝날 사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23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신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여운환 씨 그리고 한겨레 21의 밉상하영 이슈팀장이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핫해. 본인은 핫하다고 주장하는데 후원금을 안 차고 있는. 요즘 핫뜨거가 아니고 핫추어입니다. 핫해 추워.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 하태경입니다. 핫하면은 이게 후원금을 팍팍 차야 되는데 후원금이 너무 없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화제가 됐어요. 하태경의 후원금 10만 원만 보태주세요. 완전 불쌍한 표정으로 사진 딸랑 올려놓고. 요즘 KTX 입석 타고 다닌다고 소문났어요. 자, 하태경 의원을 혹시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는 즉시 10만 원까지는 돌려받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자마자 잠깐 그 시그널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번 일주일 전 방송에서 예. 제가 이제 한국당 의원 명단들 쭉 살펴보니까 예. 데려오고 싶은 사람 없더라라고 해서 제가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중에서 왜 내 이름 빼냐 네. 거명해 달라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하는 간절히. 근데 못 오는 거 보고 비례대표인가 보죠? 너무 눈치가 빠르죠? 너무 대단하시네. 비례고요. 네. 뭐 익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잊혀졌어요 최근에. 네, 예. 김연아 의원. 네. 김연아 의원께서 왜 내 이름을 빼냐.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총에도 참석하고 싶다. 연락해달라. 의총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바른정당 그렇습니다. 의총. 예. 바른정당 의총이야 뭐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의총 된다면서요. 근데 김연아는 정말 여장부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등살에 시달리는지. 어느 날 한번 같이 바이 게스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좋죠. 예. 김연아 굉장히 코너 좋습니다. 안에서 내가 미니 코너를 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나와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후보 없다는 얘기 했고요. 돈 없다! 자, 이 통합의 파트너 대상자라고 생각될 국민의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최초 제보자고 자료 제공자고 그렇다는 얘기가 벌써 무시고 10년 만에 다시 불거졌는데 우선 박주원 최고위원은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받아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아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조승영 전 의원은 저격수였죠.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이 두 분 다 이제 정보 계통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분이었어요. 예. 조승영 의원은 무슨 소리냐. 검찰 기록에도 다 있고, 박지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근데 국민의당은 좀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이요? 아니면. 예, 무시무시해요. 이 국민의당에 사건. 있는 분들. 지난번에도 정말 바른정당의 바른맨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른맨. 문준영 증거 조작. 지금 저자? 없는 사람 예. 꾸며가지고 예. 카톡 가짜 대화 만들어서. 이유미 씨하고. 그렇죠. 그거 보고도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참고로 저는 다 무혐의 결론 났어요. 저도 문주정 리스트 이런 거 폭로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증거 조작이랑.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박주원 최고죠. 예. 저도 헷갈렸어요. 박주원, 박지원, 박주선. 예.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주성용, 주승용, 주호영 헷갈립니다. 네, 다 다른 사람이고. 네. 그래서 박주선, 박지원은 현역 의원들이시고. 네. 지금 박주원은 최고위원이 안산시장 출신의 최고위원입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고 원래 의원. 근데 박주원 이분이 홍준표 측근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죠. 홍보단장인가 했어요. 그래서 성완종 그 돈하고도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검찰 라인이기도 하고. 완전히 빅마우스입니다, 이분. 빅마우스인데. 그리고 정보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추가로.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이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서 왜 영입했냐까지 얘기가 이제 거슬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남 탓할 게 아니라 이분은 직선제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그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친한 결이라고 이제 표방을 해왔죠. 왜냐하면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 대표 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영입도 안철수 대표가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전 안 대표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욕 들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유미 증거조작 때는 막 허둥지둥 되다가 실기하고 욕 다 들었잖아요. 나중에 사과했는데 한참 타이밍 늦었고. 또 이번에는 최고위원 바로 사퇴시켰어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근데 그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그 상대를 향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네, 스스로. 지난번에 안 대표 책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 안 대표 책사가 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반한국당 연대해야 된다. 반문 연대 아니다. 며칠 뒤에 안 대표가 반한국당 연대다. 바른정당 연대는 성격을 분명히 했어요.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해체되기 전에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안 대표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국민의당 내에서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최고위원 날렸잖아. 사후 약방문. 최고위원 이미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쳐줘야지. 이걸 몰랐다고 쳐줘야지. 아니 이런 얘기는 사실 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정보통만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최순실도 사전에 몰랐던, 우리 같은 사람 잘 몰랐던 거고. 의원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분명히 그리고 하고. 한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면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어떤 모델과 통합한다는 거지. 보수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자꾸 반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니까 보수하고는 연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리고 아마도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 이후의 보수 지형을 어떻게 거기서 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태가 반자유한국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보수 지형을 내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바른 보수. 예. 바른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박지원 대표도 보수고 안철수 대표도 보수예요. 별 차이 없어요.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비교하면 한쪽은 보수는 아니죠. 심지어 내 이야기해서 내가 보수층한테 욕을 엄청 들었는데 DJ도 보수의 선배다. 보수적인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엄청 진보적인데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중도 보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DJ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YS, DJ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어요 우리가. 본인의 카밍아웃인데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는데. 주사파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본인의 카밍아웃 아닙니까 이거? 햇볕 정책하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자, 다시 돌아가죠. 잘 채고 있는데 주성령 전 의원 말이 맞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 말이 맞습니까? 사실 누구 말이 맞든 간에 어쨌든 누구 말이 맞나요? DJ를 모독한 사람은 호남의 친구로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누구 말이 맞나요?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무래도 주성령 대표 쪽에 말이 맞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굽니까? 안철수계 혹은 반통합파. 저는 안철수 대표, 박지원 둘 다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처음에 한 사람으로서 호남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었고 안철수 대표도 신속하게 단호하게 최고위원 사퇴를 시킴으로써 안초딩에서 이제 안중딩 정도로 올랐다. 근데 초반에는 또 이것이 이제 음모론의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작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건을 꺼내면 안 대표가 또 과거처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박지원하고 일종의 결탁한, 박지원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몰 수 있지 않을까. 꺼내면이라는 건 꺼낸 주체가 누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반통합파가 꺼냈다? 통합, 반통합이라기보다는 누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꺼냈잖아요. 작전 실패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실패한 작전이요? 이게 통합, 반통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대표가 박지원을 옹호해야지 통합, 반통합으로 가는데. 옹호할 수는 없죠, 누구도. 그런데 이제 단호했다는 거지, 신속하고. 근데 이미 벌써 사람들, 대중의 머릿속에는, 저쪽, 소위 이제 통합파는 그런 인물 일색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격은 입었죠. 그러니까 일색일수가 없는 게. 물론 다 일색은 아닌데. 그렇게 뭐라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반 DJ 이미지를 자꾸 심으려고 하겠죠. 그게 누가 꺼냈을까요, 그러면? 꺼냈다는 표현을 쓰셨길래.
그러니까 이제 추리소설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들으신 게 아무도 없어요? 혹시? 들은 거 없고. 박지원 대표가 직접 나오셔야 되나? 정치인은 역사소설을 읽어야 되고, 뉴스 공장장은 추리소설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럴 생각도 없긴 합니다만, 역사를 읽어보면 추리소설 읽어보다 더 음모가 많아요. 그건 확인된 음모고. 여하간,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풀었을까, 꺼냈을까, 양쪽 근데 다. 이용주 의원한테 불똥이 튀었죠. 이용주 의원은 저희가 3부에 모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용주 의원하고 박지원 최고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의심한 게, 이용주 의원이 홍준표 비자금 관련한 녹취록이 있다. 네. 그 소스를 저는 박지원으로 의심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추리소설을 못 쓰니까. 근데 이번에 이용주 의원하고 가깝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가 판도라 상자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어쨌든 누군가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친한인지 반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그런데 가능해요. 이번에 박지원 최고는 어쨌든 자기가 통합파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통합파에 대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반통합파가 통합하지 말라고 꺼낸 카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편으로는 야 이걸로 갈라 쓰자 아예. 이거 빵 던질 테니까. 갈라설 명분이 안 되지. 이 진흙탕 싸움을 가지고 갈라선다면은 이상한 집단이 되죠. 갈라설 명분 이걸로 직접 갈라서 쓰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기 전에 터져준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통합하고 난 뒤에 터졌으면. 통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게 터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통합하고 나서 터졌으면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통합하고 나면 안 터졌죠. 달걀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거죠. 박지원 대표가 고마운 거죠. 확실히 이 정치 구단이에요. 그럼요. 대신 맞아줬다, 내가. 달걀을 맞는 순간 밝게 웃잖아요. 어머, 땡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맞았어야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달걀을 안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박지원 대표 머릿속에 획 돌아갔을 거예요. 어머, 땡큐. 정말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십니까? 80 넘어도 정치하는 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고. 페이스북 쓰시는 거 보세요. 20대요? 20대 정치 연령은 20대요? 예. 선거나,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거할 때 진짜 피곤하잖아요. 선거할 때? 예, 선거 유세나 이럴 때, 선거 그렇죠. 때. 진짜 피곤하거든요, 후보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선거만 하면 너무 즐겁다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정치를 즐기는 분이세요. 그런 분입니다. 네, 정치를 즐깁니다. 그런 분인데, 혹시 이 국면, 이 박지원 국면이 재신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로 적당하게 무마된다? 이거를 재신임까지 몰고 가면 안 대표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명분이 약한 거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명분이 약하진 않아요.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박지원을 옹호했으면 당연히 재신임으로 가는데. 이런 정도의 여토록이야. 정치인이면 다 하죠. 그럼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고 늦게 오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KTX 제일 싼 시간대로 오시느라고. 첫 시간. 후원금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 10분 늦으셨어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성교, 김성태, 홍문종 새 후보로 압축됐는데, 우선 전망, 그리고 희망 둘 다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누가 될 것 같다 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사점은 결론은 홍준표 수령놀이 끝났다. 끝났다? 홍준표 포갑시대 끝났다. 끝났으면 좋겠다예요? 아니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은 친홍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후보가 나는 친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홍이라고 해봐야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새 후보 중에 친홍 후보 아무도 없어요. 다칭. 하지만 뒤쪽으로 손잡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뒤로만 손잡고 네. 앞으로는 손 못 잡는 거죠. 그럼 전망. 세 분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결론납니까? 김성태 후보가 홍 대표를 때리면 된다. 아니, 그럴 리는 없으니까. 자, 전망 누가 됩니까? 반쯤 때렸어. 누가 됩니까? 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확실한 거는. 네. 한성교 이주영 팀 혹은
김성태 팀이 되는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얘기고요. 김성태 팀이 네. 잘못 러닝메이트를 골랐어요. 저 누가 러닝메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한선교, 홍문종. 저는 사실 둘 중에 누가래도 네. 저랑 다 뭐 우호적인 관계여서 반홍연대가 아무런 강화되고 예언도 없이 하태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히읗이 됩니다. 윤성태 원내대표와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모두에게 드리는 저의 응원입니다.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너는 또 안녕 못합니다로 코너명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안녕 못합니다. 쨍하고 해뜰날 나오는데 네. 오늘 제 동생 송대관 디너쇼가 있는데 거기 제 아내하고 가려고 티켓 샀다가 네. 저희 집에 우환이 있어서 못 가는데 네. 노래 나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사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네. 지금 그래서 예. 오늘 뭐 방송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도 있고 또 고정 출연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쾌차하시길 빌고요. 예. 그 제가 방송 전에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편찮으신데도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할 수 없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명할 일이 또 있고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간 크게 논란이 된 거니까 제가 잠깐 요약하면, 박주원 최고가 이제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건넸다. 이게 처음 보도가 되면서 막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뭐 주지 않았다 혹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다가 가장 최근에 해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J 측근 비자금으로 줬다. 예, 측근 비자금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측근 비자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짝 워딩이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게 박지원 대표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 네, 이거 좀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박주원 최고위원의 오락가락 예. 변명에 대해서 박주원. 누구도 언론도 다 안 믿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 출입 기자들도 괜히 제가 얘기하면 커지니까 예. 거기만 키워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주성용 의원이 다시 법사위에서 그 DJ CD다 이렇게 흔들 때 저는 법사위원이니까 같이 있어서 둘이 붙었어요. 제가 면책특권 뒤에서 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고소하겠다 했는데 주성용 의원이 그 다음날 라디오에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도 박주원이라는 검찰 수사관 출신 안산시장을 한 사람 그때 현직이었던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직 2006년이었는데 현직인지 아닌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분이 제보를 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때도.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분을 박주원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주성용 의원이 300만 원 벌금 처금 받고 끝났어요. 사실무근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관계자들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의거하면은 그 CD 중에 100억짜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처남과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된 거군요.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교포란 말이에요. 제일교포기 때문에 이제 혹시 했는데 보니까 주인을 찾아보니까 아니어서 끝난 거예요. 검찰은 최초의 출발은 게 처남과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출발했고 검찰이 직접 찾아보더니 아니어서 사실무근으로 끝난 사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주원 최고위원이 경향신문 보도 전에 경향신문에서 그 접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하더라도 전부 거절을 안 했더라고요. 예.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 아니다. 예. 경향신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주성용 의원한테 안 줬다. 예. 했다가 지금은 주었다고 인정을 했고 또 자료를 공개하고 주성용 의원과 전화한 것을 녹음해놨다. 예. 이걸 공개하겠다는 공개를 안 해요. 네. 그러다가 당무회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글쎄요. 예. 그러다가 그런데 주성용 의원이 보통 똑똑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정의롭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 간사였지만 우리에게 그건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인데 어떻게 됐든 DJ 비자금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DJ 측근 네. 그러면서 대북 송금 특검 관계인데 그러면 박지원 대표. 박지원이냐? 예. 아니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안다. 예. 부인하지 하는 식으로 않았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대북 송금 특검은 2003년이에요. 예. 그리고 CD 발행일은 2006년 2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표님 말씀으로는 한 박지원 최고 그리고 당원권도 정지됐는데 어떻게 최고회의에 나가서 발언을 했죠? 최근에? 글쎄 뭐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출석했던데요? 출석해서 발언한 것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측근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다. 이름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할 테니까. 네. 저는 고소해요. 참나. 그 박지원 그 더 하나 웃기는 것은 대표님을 특정한 건 맞아요. 거의 전후로 봐서는. 전후로 봐서는 그런데 본인은 역시 검찰 수사관 출신답게 그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예. 상의를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 아직은 안 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우리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취급할 건데 네. 그 전에 이름을 밝혀라. 네.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웃기는 게 그 비자금을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못 찾아갔다. 네. 금융실명제 때문에 못 찾아갔다는 금융실명제도 DJ 전 YS 때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 수사관 출신 치고는 너무나 시나리오를 써도 아주 서투른 요령 부족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이게 틀림없이 10년 전 건데 갑자기 나온 걸 보니까 이 통합파의 힘을 빼려고 통합 반대파 쪽에서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이용주 의원 같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 이걸 흘린 게 틀림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당할 수만은 없으니 이렇게 되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제 밝혔으니까 알고 또 자기 경향신문에서 기사화하기 전에 5일 전부터인가 박지원 최고위원에게 전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아닌 건 아는데 이제 원내 의원총회에서 제가 당헌 당규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비상조치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당헌 당규가 있으니까 이 DJ 비자금을 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를 대면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안철수 대표도 수긍해서 당원권 및 최고위원 직위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위원에 나와서 발언했죠.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건 뭐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자기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예. 받아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판결문에 의거하면은 DJ 비자금이 아니다. 예.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용주, 박지원을 한번 묶어서 네. 해보지만은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대라 이거예요. 박지원이 비자금이라고 이름을 대면은 제가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름을 안 되겠죠, 근데. 그 이름을 안 되는 거죠. 네, 이름을 그런데 안 이제 되고.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 때문에 네. 또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언론한테 대고 박지원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거죠. 지금 한 겁니다. 예. 말도 안 된다. 그건 예. 소설치고는 너무 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같이 가기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 당무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야,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초반에 있었는데 전혀 기색이 없죠? 그 뭐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도 우리 공장장이 안철수 미워하고 막 하니까 저를 코너에 몰았을 때도 그렇지만은 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고집도 있고 그런 면에 추진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통합으로 밀고 갈 것이다. 제가 점친 게 너무 정확해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탈호남인 것 같습니다. 탈호남.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당 바른정당 몇 분과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몇 분을 흡수하려고 이 큰 분란을 일으켜서 실제 당내에 혹시 그 통합되더라도 들어올 의원수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박주원 거기다 하나만 추가로 더 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대로부터 150억 CD를 받았다. 예. 라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았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 수표 CD 추적을 하니까 예. 그 150억이 저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김모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장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예. 저에게 넘어오는 CD다 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네, 검찰 수사, 검찰에 얼마나 CD 추적, 수표 추적을 잘하는 곳이에요. 해가지고 무죄가 됐거든요. 하여튼 박지원 대표 주장, 최고의 주장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예. 다 거짓말이다. 거기 연결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통합 얘기하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사건인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 일부 떨어져 나가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탈호남하면 좋은 거지 뭐. 내심 합의위원 뭐 좋아. 말은 직접 스스로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방향 아닙니까? 글쎄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도 호남과 함께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네.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TV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당 갈등이 심해서 통합 가능할지 의문이다. 네. 그러나 선거연대는 열려 있고 국민의당과 끝나면은 자유한국당하고도 선거연대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선정거대. 바른정당, 바른정당. 네. 후 한국당 네. 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말로도 확인될 수 있고 네. 또 방금 호남 배제 얘기도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러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전동연 이런 호남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 몇 명 나가라 이거죠. 네, 제발. 나가면 몇 명 남아요. 지금 보면은 네, 제발 나가라 이거죠. 지금 네. 이게요 전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 한겨레 일면 탑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개혁 입법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가 왔지만은 보십시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제1성이 투쟁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좌파 뭐 이것도 척결하고 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싸움하는 당 된다.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적폐 세력을 척결하고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해야지 이렇게 투쟁, 좌파 정식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개혁을 또 박근혜 이명박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과연 손을 잡았을 때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목표는 그러니까 바른정당 명망과 합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런 물수를 두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일단 바른정당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흐트러지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내가 새로운 중도다. 내가 새로운 정도의 적자다. 이거를 말하려고 지금 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호남색을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호남색을 털어내서 네. 어디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본인 계산은 다른가 봐요. 글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있는 내 재산을 털어내 가지고 지금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이거 쥐락펴락 할 거예요. 앞으로. 싸움 잘하는 분입니다. 네, 싸움 잘하죠. 네. 싸움 잘하고 저 아주 뭐 쥐락펴락 할 건데 어제도 다니면서 휘저어버리는 거 보세요. 네. 그런데 책상 위도 잘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든 한국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바른정당 의원들을 끌어당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몇 명 남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 6명 남으면은 호남 배제하고 유승민 안철수 통합해서 그 몇 석 돼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중간 단계고 그 이유를 보는 거겠죠. 그 이후로 이제 예. 한국당과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중도 보수 대표로 자기가 한번 하겠다. 예. 이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혹은 뭐 국민당에서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서 본인이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될 길은 없고 결국은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는 적당한 주자가 그렇게 눈에 안 띄니까 본인이 거기서 뛰는 게 더 낫다고 생각. 그라운드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제 아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촛불혁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뭉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친박이 35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했어요. 여전히. 이것도 무서운 표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세력이 그 정도 규모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이때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추 세력으로 조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야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지. 왜 목전에 되지도 않을 대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보하다가 보수로 가보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근데 기정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지 않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남은 것은 그러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 이혼 얘기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글쎄 뭐 광주에서 어제 우리 개혁연대 저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발제자 전남대학교 교수님, 예, 최영태 교수도 예. 합의론이 났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방송에 1,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것도- 합의론 소리를 많이 해서 나도 귀가 솔깃하더라.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는 것은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은 우리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합의원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겠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의원들이 불만을 갖더라도 소통해서 함께 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3분의 2가 예. 이 통합은 반대하고 3분의 2는 맞습니까? 3분의 2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당초 예. 개혁연대 사람들이 구당초는 이제 10여 분의 당을 구하는 초선. 그래서 예. 구당초. 이름은 좀 촌스럽다고 전해주십시오. 구당초. 1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양쪽 다 적극 지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장은 자꾸 예. 우리를 분당의 길로 아주 그 기름을 부어오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게 아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그냥 보이는 걸 저도 말할 그걸 뿐입니다.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중단해라. 중단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중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전될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당초 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의미는, 약간 뭐랄까, 의지는 뭐라 그러죠? 취지는 좋은데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대표는 이미 통합의 길로 떠나버렸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거죠. 우리는 통합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3분의 2나 얘기를 하면 안 해야 정상인데 네. 안철수 대표는 우리 하잖아요. 앞에서는 통합 통짜도 안 꺼내겠다라고 해놓고 밖에 가서는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국을 돌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장애투쟁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는 돌아오고 예산투쟁할 때 당대표는 당에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나 예산국회 때나 계속 지방으로 다니면서 통합하고 또 저희들 만나서는 네. 아니라고 하고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거점 확보는 3등하다 2등 된다 통합하면 그렇지만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것은 기초위원밖에 없어요. 예. 거점 확보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과연 통합을 투표에 붙였을 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통합을 투표에 붙이면은 이기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거죠. 그것도 우리 장진영 최고위원이 제 말꼬리를 잡았더라고요. 예. 저한테 물어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전당원 투표제 하자고 하더냐. 예.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반대예요. 예. 그렇게 가면 분당되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를 선언하고 통합을 선언하면은 분당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당원 투표제를 하면은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이긴단 말이에요. 호남에서는 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합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국을 돌고 있는 거죠. 그 전국을 돌면서 예. 전국 지역위원장들한테 호소하는데 저는 그 지역위원장들의 애로를 알아요. 만약 비호남권 영남이나 충청도에서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은 기초의원은 2명 내지 5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어요. 네네. 한두 명씩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점 확보가 된다. 예.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예. 기초단체장 중 한 명이나 당선되겠느냐.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도 당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패배로 예. 당이 소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화롭게 하자. 그래서 의원들은 통합 선언은 중단하고 연합 연대는 계속 연구해서 해나가자 하는 그걸 지금 잘 안철수 대표가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호남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반대파가 탈당을 하든 말든 분당이 되든 말든 이미 길은 정한 거가 확실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이쪽이 어떤 선택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예. 우리는 지금 비를 맞고 있다. 가랑비에 맞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서 옷이 팍싹 젖어버리면 때 통합선언을 하면은 예.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2월 22일 날이나 3, 4일경에 한다. 올해 말에 해버리겠다. 해버리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옷 젖어가지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예. 그 옷을 벗어 던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로 들어가 버리면 막을 수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하면은 대표가 선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압력하고 있는데 이 압력으로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실토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의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피차간을 많이 남지 않았죠.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평화개혁연대 예. 분들하고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 구당초 예. 의원들하고 몇 사람 만나서 오찬하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꾸 다음 주 하는데. 한번 저도 예. 다음 주에 이 방송에 예. 출연할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예. 그러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모님 캐치하실 빌고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개주. 예. 대한민국에서 현재 아마도 최대액을 모으고 있는 개주입니다. 안현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TBC에서도 드디어 플란다스 개를 손석희 선생 브리핑으로 직접 소개를 했어요. 네. 예. 한 6개월 늦었네요. 그렇죠.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얼마가 모였습니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개주로 참가하겠다고 한 모금 금액으로 보면 2만 명에 한 110억 정도인데. 110억이요? 예. 근데 은행 기준으로 지금 입금된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110억이고. 예. 어제까지 입금된 사람은 18,000명에 85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야. 맞네요. 돈 많습니다. 네. 지금 85억.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한 4, 5개월 이상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하다가. 예. 그렇게 장난처럼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돈을 보낸다고 하신 분들이 100억이 넘었고 현재 입금된 것만 85억이고 그때 3%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시점에 얼마였죠? 그때 3%가 242억이었습니다. 242억. 예. 네. 242억인데 이걸 캠코가 다시 한번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래도 어저께 다시 이제 지금 평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시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11월 한 말경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시장에. 네.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곤란하겠죠. 예. 그랬더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거 못 사게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처음에 상속세를 낼 때 한 416억 가치로 물납이 된 것인데
나오면서 한 850억이 됐다가 예. 최근에 그 평가를 해서 1,450억이 됐거든요. 좀 그렇죠. 20%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3%는 그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42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최대치 떨어지면 145억으로 정도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145억 정도를 목표로. 계금을 모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밝힌 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예, 지금 거의 다 육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캔코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140억보다. 예, 140. 상대가치 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세청에서 평가한 거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왜 높이 평가가 돼 가지고 안 팔리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이 갔고 그래서 유사한 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를 아하.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죠. 예, 기준을 이제 바꿔 가지고 상대가치 평가라는 개념을 다시 추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다. 상대가치 평가라는 거는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 매출에 그 정도 자산에 그 정도 이익 뭐 이 정도 비슷한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 주식가치하고 평가가 유사해야 된다. 이런. 그럼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평가는 해봐야 알지만 예.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야, 이거 실현되겠네요,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해도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징적인 걸 뿐이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이 그렇습니다. 모임에, 예. 이 움직임에. 이 주식 의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그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들하고 네. 같이 조인이 돼서 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이제 이 상황을 쭉 검토한 결과 3%만으로도 이 회사를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차명 주식으로 밝혀지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현재 명분 그 표면상으로는 명의상으로는 이상은 씨와 건영미 씨, 뭐 김창대 씨 이런 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주는 이명박 씨라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그렇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정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다. 예, 그렇게 수사 되면 결과 수사 결과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차명 주식 소유자가 다 되는 가짜 거죠. 주주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차명 주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증여로 해서 의제 증여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주식을 가진 분들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돼 있죠. 요게 핵심입니다. 예. 증여세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은 회장,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에게 어마어마한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요. 예. 얼마나 나올까요? 한 거의 반 정도의 그 세금을 물려야 되지 반 않을까 정도.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주식이 거의 40몇 프로 정도 되니까 반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평가액에. 그런데 그분들 다 차명인들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명의를 빌려가는 경우에는 차명 소유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증여 의제 그러면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차명으로 보여지니까 거의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몇 천억 단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천억 단위의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명 주주들은 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을 열면은 한 주당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 형이나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가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3%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권리 행사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법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3%로 다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이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계속 장부 열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사들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거를 구매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회사나 재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많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돈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션을 먹어서 거기서 우리가 뭐 관심 있어 괜찮은 회사라서 예. 이렇게 그 주식 우리가 살게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 이상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분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그 사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라든지 어떤 경위에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만만치 않게 포위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데 실소유주가 누구든 아주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는 것을 못 사게 하려 그러면은 저희들은 3%를 사면 되는데 그분들이 못 사게 하기 위해서는 6% 이상을 사야 돼요. 예. 왜냐하면 3%, 13%가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이 3%만 사가지고는 저희 나머지 3%를 우리가 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지금 아마 고려돼야 되니까.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총장님, 나쁜 사람. 정말 괴롭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아이디어 냈을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게 다 참여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사실 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소 공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아마 국민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열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해외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빠진 상태예요. 지금 아직 해외에서는 우리가 페이팔을 완비를 못 해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빨리 독촉들이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돈 좀 내자고. 예, 한다스 하자고 나도. 꼭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다스 하자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예. 뭐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정권 혹은 권력들이 분명히 몰래 치부하고 혹은 법을 피해간 것 같은데 쳐다만 보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예. 그 응징의 일부 1월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식은 돈을 플란 다스의 개가 차용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은. 그러니까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차용증을 이제 그 몇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좀 전화가 온 분이 있어요. 직접. 네. 그래서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들 차용증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용증을 좀 잘 만들어 달래요. 잘.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애들이 컸을 때 내가 이거 인증을 기록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아빠가 예. MB를 괴롭혔어.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일에 직접 너희들 이름으로 이게 그때 참여됐었어. 이해갑니다. 예, 촛불 시즌 2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98년에 딴지일보라는 걸 만들 때 말이죠. 예. 혼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온라인상에서 기자를 모았는데 그 온라인상으로 기자를 모을 때
임명장을 줬어요. 네. 저 혼자. 제가 민족 정론이라고 지상 100층, 지하 99층짜리 빌딩에 서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이라고 하면서 메일로 이제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때 대통령 임명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봉황 그려 넣어가지고 네. 도장도 그대로 봤어요. 딴지 총수라고. 근데 그거 받은 사람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작권 침해나 그런 건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차용증에 말이죠. 봉황 말고 참새를 그리세요. 참새. 대통령 임명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봉황 대신에 참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참새 떼들이 역사를 바꿨다. 그런 차용증을 만들어서 이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예. 표구에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봉황의 어떤 그 뭡니까 각도인데 자세히 보면 참새 떼예요 이게. 참새 떼가 바꾸었다. 예. 차용증 저희가 연구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금박으로. 금박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제 다큐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봐서 하는데, 뭔가 방해 세력도 또 동시에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오촌살인 사건, SBS가, 처음으로 보도할 때 그때 그 편집본이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관련 문서들 잘 온라인에만 두지 마시고 오프라인에 따로 저장도 하시고. 네. 예. 안 그래도 그 보완을 말씀을 해서. 지금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또 2중, 3중 장치를 해서 보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많은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보안도 신경 써주시고. 오신 김에 계속합니다. 플란 다스에게는 계속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다스는 10만 원 기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10만 원 기준. 15만 원. 15만 원 기준. 네. 한 다스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몇 다스 하신 분들도 있고, 400다스 하신 분도 있잖아요. 6천만 원. 400다스. 제가 본 것 중에 지금 최고가 400다스까지. 400다스. 네. 여기서 다스는 한 계좌를 그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400다스 하신 분도 있고, 한 다스는 15만 원입니다. 계속 모으고 있고요. 캠코가, 원래는 이때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입찰 공모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재산운동본부에서, 대책기운동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예. 요 관련해서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죠. 예, 계속 인터뷰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소위 전 정권의 경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나선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냥 게시판에서 항의하거나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역사에도 기록될 일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브리핑에서 잠깐 다룬 건데 국세청에서 삼성 비자금 계좌 그게 이제 2008년 4월인가요? 예. 하여튼 지금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10년이죠. 이제 저희들은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서 부가제척기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그 법적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정해놓고 있죠. 예.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거기에 삼성의 비자금이 한 4억 5천 정도, 4조 5천억 정도. 4조 5천억. 그렇죠.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실명 전환하면서 빼갔어요. 물론 실명 전환했냐도 사실 따질 부분인데 빼가고 계좌가 거의 깡통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기간 거의 깡통이 된 이후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국세청에서.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돈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금액까지 다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부과하면은 그 세금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문가 보고. 이제 부가제척 기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네.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쭉 이어지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가세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네. 가세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검토는 조금 더 다퉈보긴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조 5천억 전체를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빼간 이후에 뭐 1,000억 정도 남았을 때만 그 뒷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시간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세라는 게 이제 그 앞에서 쭉 이루어진 것의 결과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그럼 그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들까지 같이 쭉 이어진 내용들인데 네. 그걸 딱 잘라가지고 네.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건 하는 것은 부가제척 기간의 그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법의 정신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도를 10건을 했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예. 그 한 건이 소멸 그 공소시효에 해당이 되고 예. 나머지 9건은 지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 한 건만 가지고 그분을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9건은 없었던 척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잡혔으니 연결된 사건이라 이거예요. 네. 그 사건들이 쭉 연결된 범죄였는데 따로따로 떨어진 범죄가 아니라 네. 그러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랬다. 네. 삼성이 아니고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서 하려고 했겠죠. 네. 그 삼성을 의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플란다스 이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2만 명이 110억. 예. 해외에서는 페이팔이 언제 준비된다고요? 페이팔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그 페이팔을 여는 쪽하고 예. 계속 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1월 한 20일 넘어야지 평가가 끝나고 공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한 2월 달이나 돼야 이게 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지금 좀 많다.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은 안 닫힙니다. 네. 해외에서 참여하실 분 기회도 곧 열릴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목표한 금액, 1차 목표한 금액은 거의 다 차간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표한 금액 이상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이상은 필요도 없고. 약간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예. 자, 참새 그려진 차용증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기준 국내